JBC 뉴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84일째입니다. 1284일째. 오늘 제 목소리가 왜 이래 지치고 힘들게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나우나 신드롬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 테스형이 또 문재인을 저격할 것으로 보이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문재인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고로 문재인은 죽는다, 문재인 정권은 곧 죽는다 라는 하나의 어떤 희망, 또 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회를 가보고 기도를 한들, 절에 가본들, 부처님 앞에 절을 해본들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뀐다는 것은 절에 갔어도, 혹은 교회 갔어도, 혹은 성당에 갔어, 혹은 다른 집단 모임에 가서 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백날 기도해 본들 그 기도가 소용없더라고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체는 바로 납니다. 나. 국민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체이지, 교회 가서 절에 가가지고 백날 기도해 본들 나무아비 도라비 타불입니다. 도라비 타불. 자, 그런데 이 나우나가 공연 중에 한마디 던졌던 게 이 대한민국의 묵직한 하나의 이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제 입에서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제가 뭐 고향이 남쪽 부산 해운대라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요. 나오나 노래 보니까 어릴 때는 몰라겠습니다. 어릴 때는 뭐 그렇게 나오나 노래가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뽕짝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뽕짝을 좋아하고, 예전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부산에 예전에 그 김전분 위원장은 이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있는 이 한 카페, 라이브 카페를, 세시몽이라고요. 그 라이브 카페를 한번 갔다고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 세시몽이라는 카페가 이 6070을 위한, 제가 소위 말하자면 올드팝 전문 트로트 카페 라이브형을 부산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 처음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그때 이제 이 트로트 올드팝을 틀어주고, 또 거기서 이 우리 중년 분들이 좀 이래 즐길 수 있게끔 제가 그런 공간 했는데요. 쫄딱 말아 먹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쫄딱 말아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트로트라 그러면 저도, 이제 음악이라 그러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어쨌거나 지금 나오나 노래,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흥얼흥얼거렸던 노래들, 뭐 남진 노래도 흥얼흥얼거렸죠. 나오나 남진 노래도 흥얼흥얼거리는데요. 지금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나오나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가슴에 묵직하고, 또 뭔가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트로트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좋아하면 인생이 이제 눈에 보인다던데요. 너무 또 노래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스스로게 살아있고, 어제 그 강화문 집회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완전히 차단 봉쇄한다고요. 신났더구만요. 신났어요. 자, 결국은 독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압력솥 있지 않습니까? 압력솥에 밥을 할 때요, 이 시간이 좀 지나면요, 압력솥 위 뚜껑을 탁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력솥이 터집니다. 터져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빨리 끌어내고, 그 분노에 된 것들을, 국민들의 분노를요, 집회 시위란 것들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으면 결국 이 뭉친 엉어리가 터집니다. 터지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심장을 정면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물줄기, 민심의 물줄기, 이거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일요일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뭐 좌파 독재 정권이 어떻니 뭐 이런 것들 시부리는 것도 저도 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또 시국이 시국인 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나훈아에 대한 신드롬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가 자기 대통령감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나훈아,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인터넷에서는요, 나훈아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만났을 때, 합작의 나라가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하더라도 즐겁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굵직한 돌직구, 나훈아의 또 한판 팍 때리는 그런 돌직구 두 개 합치면 여기 플러스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안보 군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확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자유인데요. 그럼 누가 알고 할까요? 나훈아하고 누가 매치시킬까요? 김문수하고 매치시켜줄까요? HC하고 매치시켜줄까요? 누구하고 매치시켜줄까요? 누구? 유승민하고 매치시켜줄까요? 김종인이 그 늙은 그 영감하고 매치시켜드릴까요? 누가 매치시켜드릴까요? 나훈아하고 듀엣을 만들 수 있는 정치권, 아마 그 인물, 내가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요, 조원진 대표가 압도적으로 거기에서 듀엣의 한 파트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인트로 듣고 합시다. 자,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날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다시 옥중 계시게 하고 우리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아까 제가 이제 방송할 때 1284일이라는 말이 참 힘들게 아주 무겁게 제 입에서 나왔는데요. 아마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제가 또 추석 때요, 제가 땡땡이 좀 깠습니다. 땡땡이 깐 건요, 추석 때 2박 3일 제가 산행에 돌입했습니다. 산행. 2박 3일 산행에 돌입했는데요. 산 중턱까지 갔다가 정상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냐면요, 태풍이 와가지고 뭐 산에 있는 뭐 돌덩이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내려 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막았더라고요. 산에 간 이유가 뭐냐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기원하는 제가 산악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그 암자에 좀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노승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가르침을 받으러 갔는데요. 뭐 노승이나 나나 생각하는 거는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장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산에 가도 그렇고 바다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절간에 가도 그렇고 나라를 걱정하고 또 나라를 잘되게 빌어준들 그 들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결국은 국민이 나 스스로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하나님, 부처님, 또 다른 신은 예면한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이랬는데요. 신이 지금 있었다 그러면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또 제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서울 그 우이동 도선사 사찰이 있습니다. 그 도선사 사찰은 유명한 사찰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왼쪽에는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정주영 회장하고 이제 그 부부 사진이 영정이 딱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정 사진 앞에 앉아가지고요. 따님이 네 번째 이 수술을 그냥 보내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네 분께서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달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빨들이 우리 국민 개개인 속으로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바람이라도 희망을 꺾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암울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통기타 들고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또 뭐 여기저기 산천사나 구경도 다니고.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고향에 간 적이 없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고향 내려가가지고 부모님 뵙고 했는데요. 고향에 간 적이 없어요. 고향에 가본들 신나지도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휴게소마다 다 음식도 못 먹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런 하나의 그 코로나 좌파 독재 정권이 얼마만큼 코로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바람이 안 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이 모순의 출발점, 모순의 그 출발점은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가슴에 있는 엉어리들요, 이 엉어리는 탄핵의 저주를 풀지 않고는요, 절삭고 절대적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국민들이,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훈아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탄핵의 엉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아무 걱정 없는 국민들이라 그러면요. 나훈아가 뭐 저기 방송에서 KBS가 곧 바로 잡힐 것이다는 등 위정자 얘기 이런 것들이 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라가 평온할수록요, 저는 노래들은요, 평온하게 들어야 됩니다. 가을을 찬미하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허무함들, 뭐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에는 온통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분노, 또 문재인 정권을 향한 저주, 또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하면 저 정권을 뭐 다 산산조각 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4년도 이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고, 뭐 우리 각자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방송에 출연했던 경기도 파죽지세에 있는 카라 총무님도 여행 한번 가지 못했다, 휴가 한번 가지 못했다. 또 이승희 그쪽 단체에 있는 분도 따님 둘이가 도쿄에 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가보지 못했다.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 강남에 사는 한 부부들도요, 매년 해외여행 다니고 놀러가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겨우 가는 데가 뭐 경기도 인근에 드라이버가 바람 쐬러 갔다 오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중년이든 장년이든 이 삶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삶에 이제 나훈아가 톡 등장했거든요.
사실 저는 나훈아 선생을 잘 모르지만요. 나훈아 선생하고는 참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부산, 나훈아 선생은 부산 초량이 고향이고, 저는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고, 물론 저보다 이제 훨씬 선배 세대고,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 중에서 나훈아 노래 안 불러본 분 계십니까? 나훈아 노래 다 부르시고, 또 남진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고달픔을 딱 달래고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던 이제 나훈아. 사실 저는 나훈아 선생님에게요, 굉장한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함. 정말 이 나훈아 선생 만나면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에게 사죄를 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요, 제가 나훈아 선생한테 사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죄. 왜냐면요, 2008년도에 2007년부터 이제 각종 찌라시에 나훈아 특정 부위 신체 이제 뭐 훼손설, 그래서 나훈아가 잠적했다. 나훈아가 일반 야쿠자가 나훈아를 납치해서 특정 부위 훼손을 신체를 훼손했다. 뭐 등 갑자기 이제 나훈아가 이 대중 속에서 사라지다 버리니까요, 별의별 소문들이 이제 어떤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나훈아 신체 특정 부위 절단설, 잠적설. 어쩌면 이제 많은 대한민국의 기레기들이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또 했지만요, 제가 제일 앞장섰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당시 뭐 이 야쿠자 인맥, 국내 조폭들 인맥 막 총동원해가지고요, 나훈아가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추적 취재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나훈아가 이 부산 초량에 태어났습니다. 초량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한 병원이 딱 깨면 뭐 저기 부산에 있는 봉생병원이라고요. 예전에 이제 국회의장 했던 정의야 국회의장이 운영하는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도 제가 혹시 나훈아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해가지고 추적 취재 들어가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훈아가 양산에 있는 양산 통로사에 은신해 있다 해가지고 또 은신 추적 들어가고요. 태백산 어디 가다가 뭐 식당에서 나훈아가 밥을 먹고 갔다 해가지고 거기 또 제가 찾아 나섰고요. 제가 이제 어떤 온통 이제 이 특별 취재팀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나훈아 추적을 계속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흔히들 말하자면 엘로페이퍼적인 기사만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 기사가 지금도 이 인터넷에 이제 회자되고 있던데요. 제가 굉장히 그게 미안해요. 그때 1탄, 2탄, 3탄, 4탄, 5탄 시리즈 나훈아를 추적한 데가 나훈아 추적해가지고요. 했는데 결국은 나훈아 씨가 2008년도인가 그때 한 겨울에 서울 홍은동 그랜드 호텔 거기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훼손설, 또 이 잠적설 관련해 가지고요, 부인한테 해가지고 그때 나훈아 씨가 이제 등장해 가지고 그때 저 장면이 나훈아 선생이 바지를 내려놓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선생의 저걸 이제 제가 마지막 취재로 제가 못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훈아 선생이 뭐 기자들 와, 나 다 보여주겠다. 내 신체가 절단된지 안 되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저게 굉장히 우리 사이에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가 저 취재 현장을 못 갔습니다. 제가 후배 기자를 밑에 보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자들이 한 300여 명이 그때 그 당시 거기 모였는데요. 전부 다 나훈아의 이 기자회견 저에 넋이 빠졌습니다. 한편에 소위 어떤 공연을 보는 듯한 하나의 그 넋에 빠져가지고 기자들이 아무 질문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자한테 혼냈거든요. 갔던 놈한테요. 이 새끼 이거 갔으면 질문을 하고 와야지 질문도 안 하고 왔다 해가지고 막 뒤에서 막 조인트 깠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뭐 그때 나훈아 선생하고 정말 인터뷰를 하고 싶거든요. 인터뷰도 하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고 또 뭐 그때는 어떤 뭐 특정 욕심 뭐 이런 걸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게 이제 공을 들였던 놈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시 특정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 뭐 공명심에 뭐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위 취재를 하고 다니고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나훈아 선생한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훈아 선생이 2010년도에 그때 또 이혼 소송이 있어가지고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여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이 여주지법에 출석해가지고 그 이제 아내하고의 어떤 이혼 소송 과정도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이혼 소송 과정을 그 영상팀을 보내가지고 단독으로 영상 촬영시키고 뭐 그렇게 나훈아 씨를 괴롭혔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나훈아 씨의 그런 어떤 아주 묵직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와 항상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저는 나훈아 선생은 이 연예인 이상의 연예인을 보거든요. 전 사실 뭐 연예인들을 잘 안 믿습니다. 연예인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많은 분들은 연예인들이 뭐 상당히 좀 호기심, 신비주의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관심을 보이지만요. 저는 뭐 연예인 옆에 지나가더라도 그냥 옆집 강아지 지나가는 것처럼 눈길 한번 잘 주지 않는데요. 제가 연예인들하고도 상당히 친한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떤 그 언론사에서 문화부장도 오래 역임했고 또 그 관련된 파트에서도 제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영화 쪽 관련해가지고 또 드라마 쪽 관련해가지고 음악 쪽 관련해가지고 연예인들하고도 그들을 지금 저를 보고 놀랄 거예요. 어쩌다가 이 JBC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소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저항면이 됐는가. 모두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하십니까? 유튜브 보니까 우리 그때는 당시 제가 부장이었죠. 정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방송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놀라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인생이 이제 180도 바뀌어버린 것들이죠. 물론 정치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취재 활동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있었던 부서 중에서는 문화부가 제일 좋았어요. 문화부 쪽에 있으면요. 연예인들 와서 매일 인사로 오죠. 또 이 가수들 신곡 내고 혹은 또 이 공연 하는 것들 연극 또 이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이런데 또 이 예술가들 심지 않게 자주 인사로 옵니다. 인사로 와가지고요. 그들하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문학인들도 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상당히 이 문화부가 재밌는 부서이고요. 제가 그 문화부장을 제가 전체 토탈 4년을 역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쪽에 이 문화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그게 소위 말하자면 이제 거품입니다. 거품. 사라져버렸어요. 거품이고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지금 지난 시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상당히 저에게는 좋은 시절이었어요. 영화관 가면 공짜 영화 보죠. 그때 지금 영화관 CGV 또 롯데 시네마 이쪽에서는요 기자들 그때 부장단들한테요 문화부장들한테 이 공짜 볼 수 있는 카드를 줬어요. 왜냐면 봐야 되잖아요. 이거 공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배려를 해줘가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영화 같은 것도 제일 먼저 보고 감상평도 보고 그런 목적성이 있겠죠. 공연도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좋은 데 가서 보고요. 또 직접 어디 이 작품 보면
작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뭐 좀 이래 보이지 않게 노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한민국 문화의 어떤 현 주소도 깨닫고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겠지만요. 저는 이 나훈아 선생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제 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은 나훈아 선생은 말 그대로 오덕구입니다. 오덕구. 남자예요, 남자. 이 본인이 싫다는 거, 본인이 하기 싫은 걸 안 합니다. 근데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확합니다. 특히 나훈아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단호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뭐 북한 공연, 그때 뭐 김연자부터 또 뭐 여러 가수들이 북한 공연에 가가지고 뭐 아리랑도 부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훈아는 노무현 정권 때도 가지 않고요. 김대중 정권 때도 뭐 정치적 공연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지난 2018년도 봄에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 가수들을 대거 북한 모란공원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평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올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조용필의 훌중 악수. 조용필이가 그 당시에 저 김정은이한테 저 굴종 악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자존심을 완전히 저버렸지 않았느냐랍니다. 그 당시 이제 이 평양에 조용필뿐만 아니라 가수 이선희, 최진희, 또 강산에, 또 뭐 윤도현이는 그냥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소녀시대, 서현이, 뭐 걸그룹, 레드벨벳 이런 애들이 갔는데요. 그때 나훈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훈아는 원래 가려고 했죠. 나훈아 가려고 했는데 나훈아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 공연은 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이 조용필은 저때 저 사건 이후로 똥개로 되었어요. 똥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 북한을 이해해가지고 한국 연예인들을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했다는 빗발들,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왕으로 칭송받았던 조용필입니다. 조용필이 이 나훈아 못지않게 상당히 인기 절정을 달렸던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이에게 조용필이 한국의 어떤 가왕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이 조용필이 평양 와가지고 친구야 부르면 김정은이 친구가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김정은이는 한 손에 핵, 한 손에는 어떤 국가꽃을 갖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 앞에 와가지고 조용필이가 이 주인이 똥개를 쓰다듬으면 똥개들은 꼬리를 흔드는데 저는 전형적인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청자분들 볼 때는요, 저는 이 조용필의 친구야, 또 킬로만자로의 표범이라든지 또 그 겨울 집에 찻잔 뭐 이런 노래들, 주옥 같은 노래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겨울 되면 그 겨울에 찻집이 생각나고 불렀고, 또 노래방 가서 이제 그 노래 마이크 잡고 부를 때도 많았고, 또 킬로만자로의 표범 들으면 마치 내가 고독한 하늘 사내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듣고 하고 했는데요. 저는 그 후로부터 조용필 지워버렸어요. 제 머릿속에 조용필 지웠고요. 그 후로부터 조용필 노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한 가수의 저는 행위에 대해서 노래와 가수가 별개의 문제냐 하지만요, 조용필이가 저는 똥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조용필이 됐는가라는 의구심도 걸리고, 조용필은 적을 하나 가지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반쪽짜리 가수로 전향했다. 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조용필을 좋아했던 많은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필은 이 노래와 관련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광인한 칭송을 들었는데, 저는 이 아들뻘 되는 김정은이한테 저런 식의 굴종 악수를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을 완전히 팔아먹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음악과 미술,
또 문학 등 예술 분야를 정치 이념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당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자꾸 했던 최현희 선생도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신상옥 감독도 만났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이 북한 정권은 예술을 악용한다. 어찌 보면 김정은이 모친이 결국은 북한 모람예술단의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교포죠. 제일교포 김정은이 엄마가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어찌 보면 다 그런 체제에 있는 자들이 뭐 기쁨적으로 발탁되고 또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체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은 특히 만수대 예술단을 특히 아꼈고 또 김정은 지금 현재 부인이죠. 마누라도 이제 음악단 만수대 이 예술단 출신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는 어떤 긴장 속에서도 이 공연을 많이 보고 또 공연을 보면서 어떤 이 체제 음악에 대한 선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수들도 이 남북한 어떤 뭐 하의 측면적 민족적 하의 측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훈아는 당시 이제 평양 공연에도 참석하지 않고 나훈아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위나 맞추며 그들의 어떤 지시대로 놀아나는 것은 대한민국 이 트로트 가수의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이제 일관하면서 저런 것들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훈아가 30일 공연에서 문재인 좌파 등 정권을 이제 뭐 애들로 비판했다. 위정자, 국민이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구해왔다. 같은 이런 것들은요. 그 소신은 어느 어떤 이 정치인이 얘기했던 것보다 큰 하나의 이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이 대한민국 의계인 공연 KBS에서 10시 반에 다시 이제 재방송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 나훈아 공연을 다시 보면서 거기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나훈아의 어떤 국가감각, 결단, 소신 이런 것들은 정말 나무랄 데 없더라. 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가 마치 제 것인 양 이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나훈아는 그와 반대로 이제 그가 내뱉었던 한마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의계인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나훈아 선생을 볼 때마다 참 내가 아주 지난 시절 참 잘못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방송을 빌어가지고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께 정말 그때 당시 2008년도 나훈아 선생을 치자면서 괴롭혔던 장본인으로서 그때 제가 이 담당자로서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진짜 정말 수백 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송하다는 얘기들을 제가 제 다른 어떤 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도 제가 전달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나훈아 선생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수가 연예인이 대통령 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됐고요. 또 뭐 여러 이제 세계 각지에서도 연예인들이 주요 정책 인물을 맡은 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나훈아 선생이 뭐 정치를 하겠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나훈아 선생이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지금 이 나라 체제가 흔들리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체제 탄핵 구속 이후에 국민들이 삶의 보람이 희망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나훈아 선생의 그런 노래들 뭐 테스형 노래 좋더구만요. 테스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테스형이 문재인 정권을 저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해석하기. 뭐 좌파들은 좌파대로 해석하지만 또 우파들은 우파대로 해석하고 물론 이제 이런 이 연예인들의 이 한마디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으로 포장되고 맞은 인수격적으로 해석되는 이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은 예술대로 봐야 되고
또 문학은 문학대로 봐야 되고요. 문화는 문화대로 봐야 되는데 저는 스포츠, 문화, 예술에 정치가 개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가 개입되는 걸 싫어하는데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저는 나훈아 선생의 한마디에 사실 한마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는 뭐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금 국민들 입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조원진 대표가 그 좌파 독재 정권을 규정을 했고 JBC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JBC 뉴스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출연했다라고 또 전체주의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좌파 전체주의가 된다. 도래할 것이다고 예언을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입에서는 이제는 4년이 지나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말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10월 3일 날 기원절 집회를 보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완전히 발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80년대 제가 돌아간 상을 보는 것 같아요. 80년대에 당시 대학가 주변들 혹은 또 이제 이 데모회로 많이 모인 대학이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각 대학교로 돌아가서 많이 모이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모인 것은 연세대학교가 직결하기 좋거든요. 신촌역에서 내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에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뒷길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경찰이 각 대학을 다 차다 막을 때거든 말입니다. 당시 이제 얼마나 사업을 했냐면요. 이 각 지하철마다 전부 다 경찰들을 다 2중 3중 막 계속 써가지고요. 수상하다 싶으면 학생들 불러가지고 검문 검색하고 저도 검문 검색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들, 이런 모습들이 80년대에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이 모습들이 지금 33년 만에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요. 참 문재인 정권이 다급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막다른 길로 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력솥의 압력은요. 압력의 속에서 꽉 차오르는 김을 빼줘야 됩니다. 공기를 유출시키지 않으면요. 압력솥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집회 자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면요. 터집니다. 소위 이제 동유럽에 벨라루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가가 있는데 그 벨라루스의 이 대통령은 26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돼가지고 세반체코 대통령인가?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금 이 수도 민스크에서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환경이 더 나쁩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민스크 시에서 이 코로나가 462명이 발생했더라고요. 지난 2일 기준으로. 한국은 63명 기준입니다. 거기 인구는요. 인구가 민스크가 약 한 94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대한민국은 한 5,8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6년 된 벨라루스 독재자도요. 벨라루스 국민들이 자신을 퇴진 운동을 펼치고 하지만요. 거기에 따르는 검문 검색과 탄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문명국가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이 정권은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어떤 검문 검색과 탄압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하지만요. 어제 서울대 가천어린이 대공원, 서울대 가천대공원이라든지 기타 관공서, 기타 어떤 놀이공원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는요. 수만 명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차량 심마저도 막았습니다. 이 자체는 결국은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라는 거. 예전에 87년도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요. 지하철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촌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혹은 시청에서 모여가지고 대규모 학생들 집회를 한다 했지만요. 지하철은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버스도 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막히지만 버스는 버스의 정확한 노선의 길로 갔습니다. 어제는 버스도 노선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고 지하철도 무정차, 시청, 또 광화문, 무정차, 경복궁역 바로 차가 지하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요,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야 되고요. 국민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야당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모른 척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기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할 때, 야당이 의용야당으로 전락할 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은 이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중대의 역할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겠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막는 것을 보고요. 지금 경찰청장 김창룡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장인데요. 내가 그자 프로필을 보니까 그자는 경찰대학교 사기생이더라고요. 경찰대 사기생은 1984년도 경찰대학을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대학을 경기도 용인 구성면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대 입학했던 자들은 전부 다 전두환 정권의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공짜죠. 국가에서 먹여주, 재워주죠. 입혀주죠. 국가에서 월급 주죠. 저도 학창시절에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요. 실력이 못 돼서 못 갔거든요. 근데 제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는 경찰대 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애들 보면 부러워요. 경찰 제복 입고 딱 나오면요. 경찰대 졸업하면 경인을 답니다. 근데 경찰대 김창룡이가 4학년 시절에 아마 87년도가 김창룡이가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요. 1월달에 박종철이가 경찰 고문에 치사 죽었습니다. 6월달에는 이한열이가 연세대학교 체류탄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87년도 4.13 전두환 정권이 호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제로 가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때 김창룡이는 뭐 했습니까? 그때 김창룡이는 대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마도 그때 김창룡 청장은 데모 진압부대에 차출돼 갔든지 아니면 실습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이 전두환 정권 시절 호해를 입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기성해가지고 호해를 입으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큰 이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하고 전체 이 강화문을 봉쇄해 줍니다. 이것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시라기보다는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참 저의 어떤 이런 자들 보면요. 저는 배알이 꼴립니다. 왜냐하면 87년도 제가 경찰에 제가 잡혀가가지고요. 저도 당시에 아주 개맞듯이 맞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직결 해로 갔다가 연대 앞에서 막혀가지고 이화여대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전철역에 따라가지고 다 틀렸어요. 다 했지만 이제 제가 기존적으로 피했는데 밑에 제 가방에 그때 찌라시 유인물을 제가 숨겼거든요. 그게 이제 책을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래 들어갔는데 근데 이 똑똑한 이 경찰이 그걸 다 틀어가지고 가방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 유인물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닭장차 올라가가지고 엄청 맞았습니다. 신촌역에서 잡혀가가지고 그때 마포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유치장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동대문 경찰서로 이송돼가지고 그 조사를 받고 아무튼 뭐 제가 이 당시 전두환 정권 때 큰 봉변을 당하고요. 좀 뭐 완전히 뭐 인생이 막갑곤 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어떤 이 상황과 지금 비교해도요. 저는 마치 지금 33년 전이 재현된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짱돌 아니면 하얀병도 숨겨 들어갔어요. 초학생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얀병 만드는 겁니다. 신나 사와가지고 신나 넣어가지고 이 하얀병 만들고 던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만드는 거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 들었던 이유만으로 강화문 진입이 안 되고 격리시키고
그때는 짱돌 하인병을 들면서 불법 시위를 했습니다. 도심을 폭력으로 물들였습니다. 체류탄이 난무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우리 60, 70대 먹은 어르신이 그냥 그거 가서 뭐 짱돌을 들겠습니까? 하인병을 만들겠습니까? 태극기를 하나 들고 오직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념으로서 시위를 했습니다. 또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시위마저도 다 반절시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읽었습니다. 우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차질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부마 항쟁이 발생되자마자 300만 명을 죽이더라도 캄보디아처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집회하는 자들 다 죽여야 된다는 거, 탱크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그 독재의 어떤 그 전형적인 발생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어떤 시위를 탱크로 몰아가지고 죽인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단 말입니다. 또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언을 발표함으로써 그 호언에 대한 전두환 정권 계속해서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했습니다. 많이 잡혀갔어요. 저도 잡혀갔던 놈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은 3.15 부정선거 등 여러 가지 장기 집권 획책하려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를 하고, 이것은 뭐냐면 역사의 준엄한 현실이단 말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후 소각당하고 또 국민을 기만 사기를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거짓 탄핵, 촛불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 찬탈을 하고, 이 가짜 대통령이단 말입니다. 가짜고 또 대한민국을 지금 체제로 전환시키려, 역사와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체제를 바꾸든 하든 지금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요. 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나라 경제는 완전 거덜나고 있고, 경제 참상, 실업률, 또 국민들 1인당 개개인에 대한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 재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는, 이 국가가 이 개인의 어떤 재산권마저도 침해시키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이게 대해서 분노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 엄연히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 이 자체를,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있는 그런 것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달라는 것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 저항마저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코로나를 핑계로 막았습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확산됐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 집회를, 그 어떤 이 공산화 국가를 거쳤던 나라마저도, 장기 집권을 했던 그런 나라도 그 대통령도 대한민국처럼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삶을 그렇게 짓누르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에 87년도에는 80년대는 이 교수들 집단, 지식인 집단들이 이에 대한 저항을 했고, 또 야당, 당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식인들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야당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김종인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천절 집회에 만나가지고요, 공수처 법안과 또 경제 3법 관련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이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제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을 연약시키냐면요, 86년도에 혹시 여러분들 이민우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우 시민당 총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우 시민당 총재는요, 종로에서 그때 당시 85년도에 당선돼가지고 시민당 돌풍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야당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85년도에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신민당을 만들어가지고 당대표로 그때 당시 이민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민우는 1985년도 12월 때는 뭘 발표했냐면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민우 구상은 뭐냐면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간접선거제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정치인들 사면을 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달라 라는 이른바 이민호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민호 구상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당시 신민당 내에서는 얼마만큼 큰 파문이 형성이 됐냐면요. 김대중 김영삼이가 나서가지고 이민호에게 이민호 구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민호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 마당에 이민호는 간접선거제, 의원 내각제 전두환 정권의 기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정권이 호언을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이 87년도 4월 3일 발표했던 것은 바로 이민호 구상이 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민호는 당시에 어떤 야당 스스로 또 국민 스스로 앞장서 가지고 이민호를 정치권에 퇴출시켜버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33년 만에 이 김종인이라는 자가 이 공수처법, 경제3법은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파 국민들은 반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이낙연을 만나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가 87년도 이민호 구상에 대한 어떤 사쿠라 논쟁, 또 김종인이 사쿠라 논쟁을 불러일으키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해서도 지금 야당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입을 다물고 있냐? 모든 것들이 개천절 집회에 다 집약되다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 김종인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성동격서, 막 동쪽에서 소리를 내가지고 서쪽을 치는 그런 어떤 성동격석적인 행위를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범한 논리들, 이 논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만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1차적 1빠따는 김종인부터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이중대 노릇을 했던 이 국민의힘, 저 정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들. 지금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인해 가지고 저 역적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난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위장 기회주의 보수파들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산산조각내겠다, 저주하겠다, 역적당이다, 배신당이다고 일갈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떳떳하게 앞장서 가지고 또 다른 이벤트 시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식으로 산산 조각이 난 상태에서 더욱더 좋은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저렇게 시위를 막아버리고 저렇게 지하철을 무통과시켜버리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놀이공원에는 수만 명의 인파들이 넘쳐나고 광화문은 저렇게 막아버립니다. 저기는 코로나가 창궐되지 않고 광화문 저기는 코로나가 창궐됩니까?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 있어서 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그런 나훈아 노래를 통해 가지고 서름도 달래고 또 나훈아 노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억누림도 벗어 던지려고 그러고 나훈아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 짓눌렸던 것도 터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훈아 신드롬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고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각에서는 또 조원진 대표와 나훈아의 만남들, 나훈아의 어떤 마초적인 성격과 조원진 대표의 마초적인 성격이 서로 오독거적인 성격들, 머스마 남자의 성격으로 또 합치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전 그렇습니다. 나훈아도 나훈아의 어떤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한 번 더 보다 더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또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나라로 만드는 나라, 거기에 문화적으로 나훈아 선생도 이 한 분야를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조원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분야에서 역시 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침해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앞장서는 정치인으로서 보다 더 한 단계 성장한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은 정말 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갔다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좋은 주택 환경,
또 금수강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살기 좋은 이 나라가 이 저 좌파 독재 정권, 이 문재인 이 집단 체제 이 자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현재 완전히 짓밟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국민들은요, 정상적인 국민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87년도, 80년대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지식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초들만 끼어가지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초들이라도 노아의 방주에 타서 저 멀리 가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곧 출감한다 그러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때 말 그대로 나훈아의 어게인 코리아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 그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석 지나고 나서 많은 국민들 참 이 매일 빠지고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념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에 가서 절간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바로 세워지지 않더라. 결국은 국민 개개인이 나 하나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 아마도 조만간 이 국민 저항권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은 국민을 더욱더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독재 정권 말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엄연한 역사의 현실이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늘 방송 웬일입니까? 나오나 제목 다니까 실시간 채팅에 1,400명이 들어오네. 14,0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04,000명도 들어와야 돼. 언제부턴가 방송하면서 1,400명이 들어왔네. 이런 데에 대해서 감탄사가 제가 발휘하네요. 예전에 JBC 뉴스 평균 1,800, 2,000명 들어올 때가 그제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 방송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JBC 뉴스는 이제 이번 달이 창립 8주년입니다. 8주년 행사는 없습니다. 8주년 행사는 없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는데 8주년 행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8주년 행사는 없고 8주년 릴레이 인터뷰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JBC 뉴스 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더 나훈아 선생님에게, 당시 나훈아 선생님 추적 취재해가지고 괜히 가짜 뉴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괴롭혔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나훈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